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약간 노하우라는 노하우지만 한약재들, 생약재들을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주로 염증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염증을 주도하는 면역세포를 타겟하는 면역억제제를 쓰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 면역세포 타겟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신데 이 연골세포를 타겟하는 처방들이 사실 현대한의학적 치료의 묘수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세포 사멸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연골 증식을 촉진하는 처방들이 임상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나 현대의학에서 아직은 타겟이 물질들이 잘 확인되지 않은 FLS나 연골세포를 직접 보호한다거나 증식을 시킨다거나 대식세포의 극성 M1, M2 급성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는 구체적인 타겟 약물들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이 많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이비엠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좀 약을 쓰는 관점에서 한약재들, 생약재들을 어떤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고, 약간 노하우라는 노하우지만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류마티스를 치료하려고, 특히나 완치를 목표로 하신다고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원인 세포들을 치료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치료라고 하는 건 어떤 목표물이 있으니까요. 저는 특히 한약을, 생약재들을 쓸 때도 한의학적인 변증을 기반으로 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또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타겟 세포들을 정하고 약을 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또 오늘은 한약을 쓸 때, 생약재들을 쓸 때 어떤 세포들을 타겟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여러 세포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왜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크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7가지 세포,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의 면역세포와 3가지 정도의 구조세포를 좀 분류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 세포들이 이어서 상호작용에 악순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핵심 병리 기전이다. 가만히 놔뒀을 때 풀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애들은 누군가를 좀 막아주고, 또는 기능이 떨어진 애들은 키워주면서 이 꼬인 부분을 아주 틈새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오늘 한약재의 관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세포를 어떤 식으로 타겟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면역세포 4가지, 첫 번째 T세포는 주로,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TH17과 레그셀의 불균형이 류마티스의 첫 번째 핵심. 그 두 번째로 B세포는 류마티스 팩터나 항시시페 항체 같은 자가 항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격하면서 면역복합체를 형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M1, 마크로파지 1과 마크로파지 2의 서로의 불균형이 류마티스 핵심 원인이고요. 네 번째로 호중구는 네토시스라고 하는 이 호중구 세포의 덫, 이 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트룰리나된 단백질, 항원을 생성하는 게 이 병의 면역관용 붕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면역세포를 4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구조세포는 FLS는 거의 암세포와 비슷한 특성처럼 스스로 자가증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물질을 과도하게 생성하는 애고, 연골세포는 원래는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로 전환이 돼서 세포 사이, 세포의 기질을 막 스스로 파괴하는 물질들을 분비하게 버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로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는 뼈를 잘 부수고 잘 메꿔서 조절을 해야 되는 애들이 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 파괴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반응이 넘어가는, 이 7가지 세포의 악순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핵심 병리 기전이다. 요걸 다시 정리하고 이제 치료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에 쓰는 약들 중에 특히 이제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후반부에 사용하게 되는 생물학적 제제 또는 소분자 제제라고 분류되는 약들이 이런 타겟들을 많이 목표로 하는 약들이에요. 대표적으로 TNF-알파 억제제, 휴미라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플릭시맙이라는 성분이 TNF-알파를 차단하는 약들이고, 그 이외에도 B세포를 차단하는 리툭시맙, T세포 차단하는 아바타셉트, 다양한 면역억제, 특히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제제들이 이런 면역세포들을 타겟하는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목표는 명확한데 대신에 부작용은 전반적으로 헬퍼 T셀들 1, 2의 불균형, 또는 TH17, Treg셀의 불균형, 또는 M1, M2의 불균형 같은 이 불균형을 회복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균형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억제에 포커스를 맞춘 약이라는 한계들이 있고요. 또 가장 흔한 한계는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지만, 이런 약물들까지 다 썼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30-40% 정도는 이 약물에 반응을 안 하는 환자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약물들의 작용 기전 자체도 사실 하나하나도 좀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T세포, B세포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세포를 어떤 식으로 타겟하고 어떤 약들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건데, 먼저 T세포를 좀 조절하는 처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TH1과 2의 불균형이 문제다 보니까 이 TH1은 억제를 하면서 TH2의 활성도를 끌어올리는 한약재들이 몇 가지가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사실 저는 여기를 집중을 하는데 TH17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고 반대로 T레그셀, 조절 T세포의 활성도를 끌어올리는 한약재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초기에 저희가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면역 항진기라고 하는 첫 면역 항진 반응을 넘어갈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약재들이 M타입 분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게 강활과 독활이라고 하는 약재들인데, 한의학적 처방 중에는 뭐 강활 이황탕 또는 뭐 강활 제스탕이라고 하는 처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강활과 독활을 주약으로 하고 창출 황백까지 이제 추가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대표적으로 TH17과 T레그셀의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M타입 분들은 요 강활 이황탕을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이묘사안이라고 해서 황백과 창출 고농도로 두 가지 양을 메인으로 쓰는 한약 처방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TH17, T레그셀의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는 보통 초기에는 강할 이황탄과 이묘산을 합방한 형태의 조금 더 가감을 한 형태로 M타입 분들에게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 자신통락방, 한방에서 많이 쓰는 약들은 아니고 이 중에 주로 이제 방기라고 하는 약재를 제가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처방들은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처방을 참고하는데, S타입 분들은 방기, 금운하 이 두 가지 약재가 특히 요 TH17과 T레그셀의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또 대식세포 관점에서도 M1에서 M2로의 전환, 이 대식세포 전환을 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진 약이 요 용등탕이라고 해서 주로 방기와 금운하를 메인으로 하는 약재인데요. 요 약재들이 들어간 처방이 M1에서 M2로의 대식세포 전환을 촉진시켜주고, 특히 TH2의 사이토카인 중에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4를 많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일 약재들 중에서는 퀘르세틴이라고 많이 알려진, 양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녹차나 케일 같은 곳에서 나오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TH17, T레그셀의 균형을 많이 회복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고, M타입 분들에게는 특히 익모초 이것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S타입 분들한테는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지황인데, 얘가 또 T레그셀이 TH17로 전환되는 걸 잘 막아주는, 그러니까 조절자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치료를 할 때 초기에 면역 항진기 시기에 특히나 요 TH17의 반응이 활발해질 때 보통 호중구 비율이 따라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중구 비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백혈구 수치가 많이 따라오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T세포를 조절하는 처방들, M타입 분들은 주로 강활과 독활, 황백 창출을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S타입 분들은 그때 방기와 금은화 이 두 가지 약재를 좀 군약이라고 해서 농도를 가장 높여서 얘네들이 T세포 조절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는 약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B세포 조절 처방인데요. 얘는 이제 B세포들 중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B세포가 자기 기능을 다하고 나면은 이제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자살, 그러니까 세포 사멸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고, 염증 과정에서는 얘들이 활성화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즉 기능 다한 애들은 잘 사멸될 수 있도록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약들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좀 방해하는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는 한약재들을 쓰기도 하는데, 먼저 이 B세포 사멸 촉진을 하는 약재로는 S타입 분들한테는 대표적으로 여정자라고 하는, 여정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여정자라고 하는 한약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M타입 분들한테는 한련초라고 알려진 한약재, 이 두 가지들을 보통 B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효과와 증식을 감소하는 효과를 목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약재들 중에서는 조금 더 요 청호라고 알려진 약재가 B세포의 활성을 많이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고, M타입 분들은 청호, S타입 분들은 조구등이라고 하는 약재들이 실제로 면역글로불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와
B세포 분화와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어서 이런 약들을 통해서 B세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식세포를 조절하는 처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두탕이라고 알려진 약과 이묘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데 TH17을 촉진하는 과정이 주로 이 M1 대식세포 촉진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묘산이라는 약제들을 가장 M타입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황백과 창추를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M타입 분들은 주로 이묘산 베이스에 환기작약 같은 약물들을 좀 첨가하는 편이고요. S타입 분들은 좀 직접적인 대식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으로 알려진 천신면이라고 하는 단일 약제를 좀 군약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호중구를 좀 조절하는 처방인데 사실 보시면 약제들이 거의 다 겹쳐요. 왜냐하면 TH17 그리고 TH1 대식세포 호중구가 같은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쓰는 약제들이 비슷한데 일단 호중구를 조절하는 처방에서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면역반응 초기 제가 이제 항진기라고 설명드리는 시기에 TH셀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TH17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아직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호중구가 올라오는 패턴이 보일 때 TH17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라고 추정을 하고 약들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S타입 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금은화와 방기 그리고 M타입 분들 중에는 청호 또 현삼 같은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금은화와 현삼을 조합한 걸 우리가 삼효산을 그냥 베이스로 한 건데 호중구가 이동하는 것을 좀 막고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제들을 대표 처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은화와 현삼 같은 약제들이 호중구의 이동과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고 방기라는 약제가 호중구 관련 염증 마커들을 많이 감소시켜주고 청호라는 약제들이 호중구와 단핵구, 대식세포 관련된 조절 역할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호중구가 우위 패턴을 보이는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 약제들을 많이 활용해서 염증을 좀 조절하는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면역세포들 타겟하는 약제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와서 조금 더 이제 구조세포들, 그 중에서도 이제 1번으로는 연골세포를 타겟하는 처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주로 염증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염증을 주도하는 면역세포를 타겟하는 면역억제제를 쓰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 면역세포 타겟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신데 이 연골세포를 타겟하는 처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한의학적 치료에 조금 더 묘수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포 사멸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연골 증식을 촉진하는 처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임상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후반부로 가게 될수록 염증 수치는 높지 않게 유지가 되는데 연골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연골 재생이 안 일어날 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주로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쓰게 됐던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들이 분명히 불을 끄는 효과, 그러니까 염증이 심한 면역세포를 통제하는 효과는 좋은데 그 동시에 이 연골세포의 증식도 많이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세포가 잘 증식이 돼야 염증으로 해서 생겼던 파괴된 부분들이 메꿔지고 재생이 되는 건데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스테로이드제는 불은 확실히 꺼주는 대신에 이 연골세포의 증식을 동시에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화도 막는 동시에 회복도 막게 되는 딜레마가 이 연골세포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한의학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게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골세포가 이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요 NF-kappaB 그리고 요 AKT라고 하는 요 mTOR라고 하는 과정이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어떤 일정 경로인데 이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약제들이 S타입 분들은 주로 숙지황이라는 약제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약제 가미 양화탕이라 그래서 숙지황 계열등 계지 녹각교 같은 약제들을 가지고 만든 처방인데 S타입 분들은 숙지황, M타입 분들은 계지를 많이 저는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연골세포의 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능자한 애들이 빨리 사라져버리는 걸 덜 빨라지게 연골세포의 사멸을 좀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는 약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요. 이기양은 통락방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S타입 분들은 대표적으로 요 금은화가 메인 성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M타입 분들은 우슬 그리고 요 원지라는 것도 이제 M타입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인데
생황기나 원지, 석고, 금우나 우술이 이제 처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S타입 분들은 금우나 M타입 분들은 원지와 우술을 좀 메인으로 써서 연골세포의 세포자멸사를 많이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처방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는 이제 연골의 증식을 촉진하는 처방이 이게 사실 제가 후반부에 많이 쓰는 약인데 M타입들은 독활기생탕이라 그래서 독활과 상기생을 메인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진교나 인삼 같은 보기제, 보혈제들을 조금 더 처방한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네들이 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S타입 분들한테는 요 숙지환과 음양과학을 메인으로 하는 처방 중에 골진 증생 지통환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그냥 뼈를 좀 만드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타입 분들 후반부에 많이 사용하는 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숙지환과 음양과학을 메인으로 하는데 이 약제들은 이제 연골세포를 증식하고 분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해서 뼈가 조금 더 연골이 빠르게 증식하는 걸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연골세포 처방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묘소라고 보는 이유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진행을 막는 효과는 아무래도 위에서 이야기한 면역세포를 타깃하는 약제들은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직접적인 면역 억제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타겟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근데 연골세포 부분은 연골세포를 증식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현대의학적인 처방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뛰어나다는 건 뭔가를 타겟해서 차단하고 억제하고 잘라내는 효과는 있지만 어떤 기능을 촉진하는 부분은 확실히 현대의학이 좀 약한 점 중에 하나라 그 부분이 현대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메꿔줄 수 있는,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골중이었다면 이제 조금 다음으로 활막섬유아세포 FLS라고 하는 세포를 타겟하는 처방을 좀 보면 얘는 이제 좀 과도하게 증식된 활막섬유아세포가 문제이다 보니까 얘를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요 화어통비방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M타입 분들께 이 처방을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궁과 현우색이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활혈지제들인데 굳어있는 피를 좀 풀게 해서 굳어있는 피가 통하게 하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FLS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NF-카파비와 잭스텟 경로를 타겟으로 해서 이 FLS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약제들은 대표적으로 청궁과 현우색, 백작약, 찬산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타입 분들께 딱 적합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S타입 분들한테는 요 청나금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는데 이게 사실 저는 S타입 분들한테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 요 고삼이라고 하는 효과가 FLX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활막섬유화세포가 증식하는 거를 많이 막아주는 게 얘가 아주 쓴맛을 가지고 있는 약이라서 극도로 몸을 수렴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혈액이 막 퍼져나가는 것들을 혈관 신생을 많이 막는 역할을 하는데 맛이 너무 써요. 그래서 이 고삼을 조금만 넣어도 환자분들이 약이 써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쓰려고 하면서도 항상 환자분들께 좀 미리 여쭤보고 너무 쓴맛 버티실 수 있는지 나는 치료만 되면 괜찮다 하시면 이 약을 쓰는데 아무리 각오하고 드셔도 참기 힘들 정도로 쓴맛이 참 센 약이라서 좀 사용할 때마다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쓴맛을 좋아해서 저는 S타입인데 이게 아주 쓴 약이라서 아주 소량만 넣어도 맛이 많이 써집니다. 소량 먹었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타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히나 M타입 분들이 고3을 굳이 열심히 드시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좀 일으키죠. 대표적으로 좀 속을 많이 버리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이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소변 관련된 이상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맛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쓴맛을 저도 이제 한동안 제가 피부가 막 염증이 올라오거나 할 때 고3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 맛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청라금은 고3 황백피 방기, 특히나 고3과 방기가 이제 군약으로 사용되는 처방인데요. 이 약이 이제 이 FLS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S타입 분들께는 이 약을 주된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골 관련 세포를 타겟한 처방들 또 좀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호 과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랭크 리간드라고 하는 게 파골 세포의 활성을 좀 촉진하는 얘네들이고요. OPG라고 하는 물질이 이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랭크 리간드라고 하는 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주면서 동시에 그걸 조절하는 OPG의 활성을 올려주는 한약제들, 또는 이
랭크 리간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뼈를 파괴하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잭스텟 경로나 NF-카파비 이런 경로에도 작용하는 한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로 풍습 비통 교란이라든지,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처방은 아닌데 약재들 때문에 좀 가져와 본 게, S타입 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로 기대해서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위령선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위령선은 실제로 파골세포를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M타입 분들은 창출이라고 하는 약재를 파골세포 분화 억제를 목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위에서 이야기한 숙지왕이 또 많이 겹치는 편이고, 그리고 S타입 분들한테는 이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M타입 분들은 개지나 작약 같은 약재들이 조골세포 기능을 촉진하는 동시에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오공사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갈, 오공이라고 하는 한약재들인데, 요거는 너무 뼈 파괴가, 파골세포 반응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제가 쓰는데, 저는 가능한 한 사실 동물성 약재들은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왜냐면 동물성 약재는 워낙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효과도 있지만 조금 더 면역계 교란을 촉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라 이 약은 잘 쓰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반응이 셀 때, 너무 진정이 안 될 때는 이런 약재들까지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조골세포를 촉진, 아까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S타입은 위령선, 숙지왕, M타입 분들은 개지, 작약, 창출 같은 약재들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는 조골세포를 좀 촉진하는 방식으로서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S타입 분들은 음양과학이라고 하는 약재인데, 얘가 실제로 이제 조골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한의학적인 대표적인 보양약인데요. 뼈를 새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뛰어난 약재 중에 하나라 S타입 분들은 이제 치료 후반기 때 주된 약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M타입 분들은 석단을 많이 뼈를 채우는 조골세포 분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후반부에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도 치료를 할 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활혈지제를 쓴다, 보양지제를 쓴다, 보음지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의 현대의학적인 분석에 맞춰서 현대 한의학적으로도 그러한 표적 세포들, 타겟 세포들을 목표로 이런 식으로 약을 씁니다 라는 걸 조금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타겟을 잡아서 약을 써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단위로 혈액 검사를 하는 건데, 혈액 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면역세포들 중에 누가 우위에 있는지, TH1인지 TH2인지, 이걸 또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우위에 있는지 호중구가 우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서 우위에 있는 애들의 반응을 저희가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약재들을 쓰려고 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은 이제 면역세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면역세포 반응은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연골세포나 파골세포, 조골세포, 또 아까 활막섬유 아세포 같은 경우들이 주된 원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때는 조금 더 포인트를, 구조세포에 포인트를 두고 걔네들을 살려내는데 목표를 둔 약재들을 처방하는 식으로 시기에 맞춰서, 혈액검사 결과에 맞춰서 시기별 약재들을 누굴 우위로 할지. 근데 이제 T세포 타겟하는 약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조골세포랑은 반응을 안 하냐, 이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또 군약, 주된 약으로 쓸지, 그걸 도와주는 약들을 뭘로 쓸지, 이런 1순위, 2순위, 3순위 약들을 시기에 맞춰서 이 우선순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더 적절한 약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처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포 타겟 치료처럼 우리가 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 중에 유용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최신 과학 연구랑도 잘 융합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약재들은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FLS, 연골세포, 파골세포, 조골세포, 이렇게 다양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리 기전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또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좀 조절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현대의학에서 아직은 타겟이 물질들이 잘 확인되지 않은 FLS나 연골세포를 직접 보호한다거나 증식을 시킨다거나, 이런 또 대식세포의 극성 M1, M2 극성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는 구체적인 타겟 약물들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이 많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환자분들이 한의학적인 처방을 류마티스에 무슨 한의학 처방을 하냐라고 할 때 한의학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에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이런 방식으로 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의학에 걸맞는 검사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혈액에서 나타나는 면역세포들의 반응성을 중요하게 보면서 약을 쓰는 게 꼭 필요하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여기 한의학적 이런 약재들 말고 약을 더 많이 알고 사용을 하잖아요. 병원을 더 많이 가시기도 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그 약재랑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이 어떤 게 좀 이렇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혹시 알 수 있어요? 뭐 MTX 사용할 때 한의학에서는 이런 약재를 사용한다처럼 그런 게 혹시 비슷한 약재들이랑 약이랑 연결이 되는 게 있는지.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MTX는 기본적으로는 골수 타겟이 제일 많지만 T세포, B세포도 전반적으로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억제하는 효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MTX랑 대체할 만한 한약은 없는, 그러니까 보통 한약재들은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쓴다기보다는 복합 화합물이라는 건 양약에서 어떤 걸 타겟할 땐 예를 들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 경로의 중요 뭐 효소든 어떤 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물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목표로 많이 약물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얘를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이 경로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차단하는 걸 도와주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약을 쓰다 보니까 좀 타겟 자체가 결과는 똑같더라도 타겟이 좀 달라져서 설명을 좀 이렇게 1대1로 마칭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세포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활성도가 너무 높아서 MTX를 초기부터 고용량으로 썼고 그걸 줄이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MTX를 막 7알, 8알을 써야 될 정도의 파괴가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약물을 줄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MTX를 쓰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뼈에서 이제 골수 타겟이라는 골수 독성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주로 이 조골세포를 촉진하는 약재들을 꼭 같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MTX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TX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타입이라는 음양각이라는 약재를 꼭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처방을 하고요. M타입 분들은 속단 또는 두충 같은 약재들을 꼭 베이스로 깔고 처방을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약을 쓸 때 좀 고려를 하는 편이고요. 또 T세포나 B세포 타겟하는 약들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미드라는 약재들이 다 타겟이 T세포, B세포인데 조금 더 타겟을 나눠보면 레플루노미드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성분은 조금 더 T세포를 타겟하는 데 약물의 목표가 있고요. 설파살라진은 조금 더 B세포, 그러니까 약물로 보면 우리가 뭐 할록신, 도록정, 뭐 옥시크로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류마티스 약들은 주로 T세포를 타겟하는 약이고요. 레플루노미드라고 하는 성분은 뭐 조금 더 T세포, 그중에서도 세포독성 T세포를 많이 타겟하는 약들이라 이런 약들을 쓸 때는 이 중에서는 아까 T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약들을 꼭 비중을 많이 올리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레플루노미드를 쓰는 분들은 특히나 강활토칼보다는 조금 더 환기작약에 많이 포인트를 두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TH17의 억제를 목표를 둔다면 환기작약이 조금 더 T레그셀의 활성도를 올리는 효과가 조금 더 있는 약들이라 환기작약 같은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레플루노미드를 사용하는 약분들은 이 약들을 꼭 베이스로 깔고 한다거나 또 이제 설파탈라진 같은 우리가 조피린이라고 많이 알려진 조피린 장용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B세포를 타겟하는 약재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B세포 조절 처방에서 S타입 분들은 주로 여정자, 조그 등 M타입 분들은 한련초나 청호 같은 약재들을 좀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약재들을 좀 구성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 가지의 종류를 쓰면 부작용으로 다른 거 써서 이제 겹치거나 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약과 이 약재를 이제 같이 사용할 때는 그런 경우는 드물까요? 한약재들과의 상호작용이 연구가 이거는 양약과의 연구가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위주로 다 가져온 것들이라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 글을 쓴 그 베이스가 되는 논문들이 다 연구들이 대부분은 레플루노미드나 MTX 같은 약들과 병용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처방을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모든 약재들 중에 그나마 병용했을 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리스크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진 약재들을 주로 제가 글로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류마티스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모든 약을 끊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거든요. 약물을 조금씩 몸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에 맞춰서 줄여가는 걸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쓸 때는 약물들이랑 상호작용이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들 위주로 쓰는 게 안전하다 보니 오늘 이야기 드린 약들은 대부분 그런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이묘산 같은 약제들은 연구들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근데 이묘산의 효과를 이야기를 할 때 MTX 단독군, MTX 플러스 이묘산군 이렇게 썼을 때 염증이 떨어지는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뭐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했다라기보단 같이 썼을 때 MTX 단독보다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기반으로 이런 약물들을 정리한 거다 보니까 같이 썼을 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안정화돼서 뭐 예를 들면 조피린이라는 약을 조금 줄여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 조피린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조피린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제 B세포들의 활성도가 올라올 테니 그때 또 마찬가지로 B세포를 조절하는 처방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약을 줄일 때 그 약이 타겟했던 부분이 풀리는 걸 가정했을 때 거기를 조금 더 빨리 살려야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약제를 좀 조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썼을 때도 이 약이 타겟하는 곳을 살려내는 약들을 많이 쓰고 동시에 그 약이 빠져나갈 때도 조금 더 농도를 올려서 살려내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 B세포 타겟하는 약들이 생각보다 연구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쪽을 좀 신경을 많이 지금 연구도 자료들을 계속 찾게 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초기에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는 용도로 류마티스 팩터랑 항시 시피항체 농도를 보는데 이게 매우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시 시피항체 기준으로 뭐 2000 이상 뭐 그렇게 높은 농도로 시작됐던 분들은 이 B세포 조절 처방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높은 농도로 깔고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활성도가 매우 높았다는 또 과거의 항체를 이렇게 많이는 만들어낸 활성도를 띄웠다는 건 똑같은 비슷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항체를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체 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분들은 B세포 조절 처방이라고 제가 분류한 약제들을 좀 기본적으로 한약적으로 보통 한돈 이상을 꼭 깔고 그러니까 4g 이상 정도를 깔고 보통 약을 쓰는 편입니다. 뼈 관절 얘기 잠깐 나왔을 때 파골세포가 이제 한 부분씩 이제 주기가 제가 뭐 3개월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 좀 계속 파여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뼈가 손상이 되고 관절들이 막 붓기 시작하는 게 파골세포가 계속 파고들면서 그 뼈끼리 붙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완전히 골 변형이 오는 건데요. 그렇죠. 같은 부분을 계속 파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방치됐을 때는 그런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알고 있는 거는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파이고 쌓이고 다른 부분도 이제 해야 이제 재생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곳이 생기면은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골세포가 계속 활성화되니까 판애들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면서 계속 파고들고 그걸 막아줘야 되는 조골세포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리 패턴인 거죠. 그럴 때 그거를 좀 막아주는 용도로 이런 약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도 이제 저희가 M타임, S타임 나누잖아요. 약제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이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죠. 음식을 나누는 거랑 동일하게 약제가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생태 환경을 분석해서 이 약제가 어떤 물, 태양, 공기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가지고 약제의 유전체 타입을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약제들이 이제 뿌리, 줄기, 잎의 형태를 보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태양을 흡수하고 어느 정도 공기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분을 필요로 하는지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약제들의 유전체 타입도 분석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식물이랑 동일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잎사귀들이 좀 뾰족하고 긴 형태를 띠는 것들과 잎사귀가 넓고 평평한 형태를 띠는 잎사귀들이 있는데 보통 잎사귀가 넓고 평평하다는 건 태양빛을 좀 많이 흡수한다는 의미라 상대적으로 태양을 쫓아가는 특성을 의미해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음의 극성을 띈다라고 상대적으로 보는 거고요. 잎이 뾰족하고 긴 애들은 상대적으로 태양을 피하는 특성을 띈다는 건 본인의 에너지가 상대적인 양의 극성을 띈다는 의미라 이런 약물들은 상대적으로 양의 극성을 띠는 약제로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잎의 형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잎의 형태는 이런데 뿌리의 형태와 줄기의 형태는 어떤 것까지를 다 이제 저희가 점수화해서 이 식물은 이런 특성이 더 가깝다라고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도 아까 보니까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류마티스에 사용하는 약들, 뭐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중에 특히 염증성 질환에 사용하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쓴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M타입도
고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맛이 나는 거나. 대표적으로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가 쓴맛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고삼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약재들은 전반적으로 좀 쓴맛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S타임 약재들 중에 금은화와 연조도 꽤 쓴맛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